2015년 8월에 삼성 바이오엑스가 개발 중인 바이오 식물 두 종의 인허가 단계가 아주 유사합니다. 그 홈페이지에 보면 임상을 전부 다 하고 나서 판매 중인 절차로 들어가는데 9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2014년 말에 6번째 단계를 통과했습니다. 판매 승인 신청서 접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바이오 업계에서는, 그러니까 제 업계에서는 판매 승인 신청서가 접수되는 것이 주가 상승 이벤트로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앞서 보신 것처럼 5단계를 다 거쳐야만 6단계가 진입하기 때문에 2014년에 여기까지 왔고요. 2015년 8월까지는 아무런 변동이 없습니다. 2015년 11월에 8단계를 통과했고 최종 판매 승인은 2016년 1월에 통과했습니다. 이게 요 약이 삼성 바이오엑스의 매출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베네팔이라는 약이고요. 얘가 퍼스트 무버였습니다. 플릭삽이라고 하는 다른 약은 최종 승인을 2016년 5월에 받았고요. 아마 2014년 12월과 2015년 8월 사이에 중요한 이벤트가 하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판매 승인 시청 접수라는. 그런데 이 약은 셀트리온의 램시마라는 유명한 약이 이미 퍼스트 무브로 들어가 있는 세컨드 무브였고요. 아직까지 매출이 거의 미미합니다. 바이오 시장을 신흥 시장의 특성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면 2014년 12월과 2015년 8월에 가치 평가를 달리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즉 안진에게 법이 썼던 방법 그대로 2014년 12월에 썼다고 하면 결론이 동일하다는 거죠. 2014년 12월에도 기초자산 가격이 충분히 높아서 깊은 내각이기 때문에 잠재의결권이 침체적인 결론이 나왔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입장에서도 아킬레스 건이었을 거고요. 그래서 결국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채택한 방법은 2014년 말에 콜옵션 가치평가 불능 의견서를 사후에 2015년에 급조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평가 불능했는지는 또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에 나와 있는데요. 평가회사에 2014년 말 기준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초 자료를 제공하지 않으면 어느 평가회사도 가치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비상장 회사이기 때문에 공개될 자가 없기 때문이죠. 2014년 시점에 콜옵션 평가 불능 의견서를 사후에 조작하는 것, 이것이 국제기준의 원칙 중심 해결이 아닙니다. 지배력 상술 판단 역시 재량권 범위를 한참 벗어나 있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앨론과의 비교인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11월 20일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한 내용에서 앨론 부식회계와 비교할 성질이 아니라고 했는데요. 기억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앨론 부식회계의 핵심 키워드는 SPE라는 거였습니다. 스페셜 퍼포스 엔터티, 특수 목적 법인이었는데요. 이게 왜 문제가 됐냐면 회사의 앨론의 부실 자산과 부채를 전부 다 SPE로 이전시켰습니다. 그런데 어느 SPE까지 연결 범위로 할 것인가 논란의 핵심이었고요. 앨론과 외부 감사인이었던 아더 앤더슨이 뭐라고 주장했냐면 문제가 된 SP, 추코도 있고 LJM도 있고 랩터도 있습니다. 이런 그 SP들이 그 당시 현행 기준상 충족해야 하는 독립주주 지분율을 형식적으로 맞추었기 때문에 연결 범위에서 제외하는 게 타당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치열한 논쟁이 있었죠. 세계 기준 해석 차이를 두고 치열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아시는 것처럼 앨런과 아더 앤더슨이 세계 기준의 교묘한 허점을 교묘하게 악용한 것으로 결론이 나서 고의 공식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리고 연결 범위를 정하는 문제가 존재했고요. 단순히 형식적인 요건만 갖추어서 연결 범위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방법을 생겼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위험이 이전되지 않으면 진정한 매각, 트루세일이 아니라는 개념도 이렇게 잡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하고 앨론은 잘문제는 되게 많은데요.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논란 초기에 세계 기준의 해석 차이라는 형태를 지닌다는 점이 있습니다. 연결 범위 해석, 전 지배를 장치 해석. 그래서 분식회계 분들이 회계 기준 해석 차이인 것처럼 나온 게 있고요. 두 번째는 비상장 주식에 대한 임의평가가 있습니다. 앨론 회계 분식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종합보고서가 있는데요. 그 내용에 따르면 앨론사는 시장 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투자자산 시가를 과대평가하는 등 시가평가를 남용했다. 보고서 일부를 제가 읽어보면요. 시가평가에게는 미래 소득 흐름에 대한 합리적인 추정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앨론사 회계 담당자들은 회계 처리 시 필요하면 변수에 대한 가정을 조정하여
결과를 조작해내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소위 무빙 더 커브라는 불렸던 이러한 기법은 앨론사의 모든 사업 분야에서 보편화되었던 회계 관념이자 전략이었다. 1%의 가정비 변경만으로 수천만 달러에 이게 달라질 수 있었던 겁니다. 앞에서 보셨던 내용이죠. 할인율 조정하면 할인율 1% 건들면 수정료가 아주 크게 움직인다는 것은 회계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동일한 기법을 썼었습니다. 그리고 충실한 조력자가 존재했고요. 앨론에게는 아더 앤더슨이라는 충실한 조력자가 존재했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컨설팅 업무를 대량으로 하면서 회계 부정을 위한 각종 거래 일상적으로 관여했습니다. 법률 자문 회사도 있었는데요. 이 회사는 슈코나 엑소 같은 그 SP, 문제가 된 SP를 보완해내고 설립과 계약, 거래 관련 계약서를 작성해주고 위장 실물 거래에 대해서 트루스의 의견을 발부했습니다. 또 어디서 본 것 같으시죠? 삼성바이오로직스 대부분 거래도 비슷한 내용 나옵니다. 63페이지 있는 것처럼 자기 자본 잠식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3일 삼성 안심과 협의했고요. 64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계약서를 소급하여 미리 자문하여 잘 만드는 게 아니라 소급하여 수정하는 방법을 삼성 3일학의 법인과 양형법인이 충실하게 준비해 주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제회계 기준이 원칙 중심의 회계라고 하는데요. 회계는 그보다 더 상위의 원칙이 있습니다. 경제적 실질을 반영해야 된다는 원칙이 더 상위의 원칙이고요. 국제회계 기준이 회사에 준 재량권을 왜 줬냐면 그 경제 실질을 잘 반영하라고 준 것입니다. 앨론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규정의 빈틈, 아까 교수님께서 로토라 불렀던 규정의 빈틈을 활용한 행위가 경제적 실질을 현저하게 벗어나면 그러면 회계에서 경제적 실질을 반영해라는 큰 원칙이 작동한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경제적 실질을 반영해야 한다는 그 회계의 큰 원칙에서 보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도시의 논란이 복잡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쌈바의 가치를 경제적 실질에 의해서 평가한 것이 아니라 가치를 결정을 해놓고 그 가치를 맞추기 위해서 할인율 조정 등 인위적 방법을 사용해서 분식 기재가 있다 그런 말씀이시고요. 그 다음에 지배력 상실에 있어서도 단순히 자회사인 에피스의 기업 가치가 올라가서 옵션이 내 가격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행사가 행사될 이런 차원의 복구이 아니라 다른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IFRS의 기본 취지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바이러스 시밀러 업체의 속성상 판매 승량이 경쟁업체에 이르게 있으니까 실제 판매 실적을 갖고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간과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엔론과 요즘에 비교하는 글들이 많은데요. 여러 면에서 엔론과 차이가 아닌 유사점이 훨씬 많다 이런 것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하고 그 다음에 우리 공인회계사에서 나오신 유승경 책임연구위원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인회계사의 유승경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슈와 관련해서 저희가 토론을 하려고 모이긴 했는데 구체적인 사안은 저희 지금 앞에 거래자분과 토론자분들께서 구체적으로 그 부분을 많이 상대에 있는 의견들을 많이 주신 것 같아서 사실 저는 회계 공인회계사에서 회계 기준 IFRS 부분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회계 IFRS가 저희가 한국에 도입되는 시점에 현장에서 도입되는 과정을 지켜봤던 그 상황으로서 과연 이 IFRS라는 게 지금 어떤 위치에 지금 와 있고 과연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가라는 그런 한번 과제 측면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IFRS가 탄생하게 된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방금 저희 회계사님께서 논의하신 것과 같이 사실 2000년대 초반에 앨런이나 월드컴이라는 이런 유수의 그 기업들이 회계 규정을 적용했던 것이 큰 계기가 되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연결과 관련된 리포트를 생겼다는 말씀도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어떤 그러니까 미국 회계 기준은 사실 규정 중심의 회계 기준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어떤 좀 비판들이 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본시장이 국제화되는 따라서 기업의 재무제표를 이제 다른 회계 기준으로 정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어떤 단일의 그 고품질의 회계 기준이라는 것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필요성이 대두가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EU를 중심으로 해서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이 IFRS라는 것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2005년에 EU에서 IFRS가 도입되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그 국제기준위원회, 국제 IFRS 재단에서 실시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160여 개 국가 중에 40개가 넘는 국가가 현재 IFRS를 도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EU 중심으로 이제 IFRS가 나오다 보니까 이게 어떤 이제 단일의 어떤 지역만을 커버하는 게 아니라 여러 지역을 커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을 커버를 해야 되는 이제 그런 필요성이 생기게 되었고요. 그래서 어떤 개념 체계라는 것을 근간으로 하는 회계 원칙이라는 것이 이제 결국 그런 개념이 이제 발전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원칙 중심 회계 기준이라는 것이 생겨나게 된 거고요. 그리고 그 하나하나의 어떤 사건에 대해서 규정을 하는 게 아니라 회계의 목적이 무엇이다. 우리가 달성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다. 라는 것을 하나의 근간으로 하는 그런 회계 기준이 나오는 게 바로 IFRS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나라 이 한 국가에서 IFRS를 적용을 하는데도 그 여러 가지 이슈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 EU에서 이거를 적용을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이슈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많은 준비 기간을 거쳤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EU 각 국가들 간의 어떤 공통적인 일관된 적용이라는 것이 또 중요한 이슈였기 때문에 그 유럽 증권감독기구에서는 그 EU 각 국가들의 어떤 감독 기관에서 감독했던 IFRS 사항들을 데이터베이스화를 해서 서로 간에 공유를 해서 어떤 일관성이라는 걸 추구를 했었고요. 그리고 그러한 IFRS 그 유럽 증권감독기구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는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감독기관 간에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금융감독원의 그 휴대포털에서도 보시면 1년에 2번씩 이러한 집행 사례라는 것이 공지가 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어떤 일관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결국은 그 회계 전문가들이 주도적으로 IFRS를 이끌었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다 하나하나 규정되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런 그 회계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슈를 이제 발굴을 하고 이슈를 논의를 하고 거기서 논의된 어떤 협의된 결과들을 다시 실무에서 반영을 하는 그런 관행들이 좀 정착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EU의 어떤 모습을 보아왔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2011년에 IFRS를 도입을 하면서 사실 저희도 이제 가장 걱정스러웠던 부분은 기존에 저희 이제 회계 환경을 보면 저희도 사실 규정 중심과 이제 유사한 그런 회계 환경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유관기관의 어떤 그 질의회신, 흔히 이제 유권해석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시는데 질의회신이라는 것이 다 나와 있어서 어떤 한 가지 사건에 대해서는 한 가지의 결과만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환경에서 어떤 이런 판단이 요구되는 IFRS라는 회계 기준이 들어왔을 때 과연 우리나라에 잘 정착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관건이었고요. 저희도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거쳤습니다. 그러나 이제 결국 이제 초반에는 이런 그 회계 전문가들, 그러니까 대형 회계법인 위주로 이런 형성될 수밖에 없었고요. 왜냐면 이제 저희가 가용했던 자원은 그 해외 사례들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초반에는 그렇게 운영이 되다가 이제 점차적으로 저희 역량이 이제 역량이 쌓이면서 저희 자체적으로 이제 판단이 가능한 그런 상태까지 온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잘 정착해 온 것처럼 보였던 이제 이 8년이나 된 시점에 갑자기 왜 이런 혼란이 왔을까라는 한번 돌이켜보면 저희가 EU처럼 이렇게 차근차근 준비를 했던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뭐 외환위기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들, 경제적인 환경 때문에 좀 급하게 도입이 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어떤 제도적인 그러한 상황들이 다 물론 완벽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체계를 갖추고 도입을 했었으면 저희가 이제 받아들이는데 조금 무리는 없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제 그 국제회계 기준 그 포럼이라는 데 참석을 했었는데 거기서의 주제가
원칙 중심 회계와 법적 수용성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각계 법계 쪽이나 이제 회계학계 쪽에 관련되신 분들이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 거기서도 보면 결국 우리나라 이런 법 체계라든지 이런 어떤 회계 환경들이 아직 원칙 중심 회계라는 것을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라는 의견들을 많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려운 점이 있는 상황에서 그럼 저희는 과연 어떻게 앞으로 해나가야 될 것이냐라는 측면에서 이제 앞에 저희 신입 교수님께서 제시해 주신 그러니까 일단 기업들은 내부 감시 장치라는 것을 점검해야 되고 그다음에 감사인은 독립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기업들이 회계사가 나올 때까지 뭐 재무제표 작성을 기다린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그거는 저희 이제 외관법으로 금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 당연히 문제 없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그래서 감사인의 독립성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기업과 이 회계관리 그리고 심지어 이제 감독기관에서도 이제 인력 확충을 통한 역량 강화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영역을 전문적인 사람들이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추가해서 저는 두 가지 정도를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오늘 이 재량권에 대한 얘기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IFRS에서 허용하는 재량권이냐 아니면 재량권을 넘어간 것이냐 라는 거에 대한 이제 얘기가 오늘 많이 나오는데 사실 뭐 지금 그러니까 삼성바이오 쪽 지금 상당히 어느 것이 맞다 이거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원칙 중심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어떤 일관되고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이러한 원칙을 벗어나는 고의적인 행위는 당연히 재량권이라고 저도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회계학력 자체가 어떤 하나의 답이 맞다라는 것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여러 개의 대안이 나왔을 때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아? 그럼 이상한데 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EU에서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국제회계기준위원회나 국제회계기준 해석위원회에서도 나오는 그런 결과들을 보면 하나의 이슈에 대해서 단일의 답을 내는 경우들도 있지만 여러 가지 답을 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선호하는 대안도 있지만 이 IFRS의 원칙하에서 이러이러한 대안들도 인정될 수 있다. 이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이런 결정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러한 어떤 IFRS의 어떤 그런 상황들을 좀 한번 다시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측면은 저희 이제 감독기관 입장에서의 예측 가능성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교수님도 말씀하셨고 저희 이제 토론자분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 IFRS라는 것이 어떤 결과만을 가지고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과에 도착하기까지 그 과정, 과연 올바른 것이냐에 대한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떤 결과만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어떤 그런 방침의 일관성이 더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좀 생기고요. 그리고 이제 사후적인 제재도 물론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연구 결과에 의하면 원칙 중심 회계라는 것이 제대로 정착하려면 아주 강한 제재가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연구 결과도 있긴 한데, 그러니까 그것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 이전에 그 어떤 사전적인 계도라고 아까 저희 토론자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전적인 계도, 그래서 어떤 공감대를 형성해서 같은 방향으로 같이 나아가는 그런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단적인 예로 저희가 회계기준원에서 어떤 새로운 그 기준서가 이제 발표가 되고 도입 시점에 도입 시점에 한 2, 3년 전부터 그 정착 지원을 위한 TF를 운영합니다. 그럼 그 TF는 이제 뭐 재무제표 작성자, 감독기관 그리고 회계기준원, 감사인들, 재무제표위원자 이렇게 각계의 이해관계자들이 다 참여를 해서 아직 도입 전에 이러한 이슈들이 발견이 되는데 과연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까를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그런 자리에 참석을 해보면 아주 허심탄회하게 논의가 되고 있다는 생각은 좀 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은 그런 것도 굉장히 필요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오픈을 하고 접근을 하는데 과연 우리가 이제 감독기관이나 이런 측면에서 정말 오픈마인드로
같은 레벨로 대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특정 국가를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그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도 보면 그 감독 당국이 뭔가 회계 이슈라는 거가 회계 처리가 잘못됐다라는 거를 이제 결론을 내렸을 때 1차적으로 접근한 것이 징계가 아니고 회사의 사업 보고서 정정을 동시에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본시장에서 그 뭔가 기업이 뭔가를 잘못했을 때의 판단은 그 시장 자체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업이 만약에 그 공고를 받아들여서 사업 보고서라는 걸 정정을 했을 때 그러면 더 이상의 어떤 제재 조치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다만 그 기존에 이제 틀렸다라는 것을 결국 자발적으로 공시하는 거기 때문에 시장에서 평가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러고 나서 만약 기업이 나는 못 고치겠다 라고 뭔가 불복을 했거나 하면 이제 그 다음 절차로 넘어가는 것이지 처음부터 이렇게 징계를 하지는 않는다라는 이제 그런 사례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좀 참조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 최근에 회계 이슈가 한 기업이나 어떤 한 개인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전반적인 이러한 사회적인 공감대를 같이 이끌어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아무 문제 없이 잘 적용이 됐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이제 막상 이렇게 뭔가 사건이 생겼을 때 저희가 좀 더 선진화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공인회계사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계신 연구원께서 오셨는데요. 좀 원칙적인 얘기를 주로 많이 하셨습니다. IFRS 도입이 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고 그 도입되는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하셨고 주로 해외 사례 내지는 대규모 대형 회계법인의 의견을 위주로 많이 들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재량권 남용 이런 것을 고의가 있을 때는 그걸 논의해야 되겠지만 일반적일 때는 꼭 하나의 답이 아닌 여러 개의 답이 나올 수 있는 것이 IFRS의 취지일 수도 있다. 뭐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요. 감독 당국에서 좀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좀 연구를 해달라. 그리고 사후적 증거보다는 사전적 정정을 통해서 자본시장 내에서 녹아들 수 있게끔 부탁을 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인데요. 우리 청년 공인 회계사에서 나오신 이종희 회계사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청년회계사의 이종희 회계사입니다. 아무래도 좀 주제가 주제인지라 좀 무거운 분위기라서 가벼운 말씀을 한마디 드리고 시작을 하자면요. 지금 마지막 발표고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사실 마음이 좀 급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의 이런 상황이 저는 그때 든 생각이 이게 회계감사인의 현실과 참 비슷하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앞부분에서 이제 시간들을 길게 쓰시다 보면 사실 마지막에 있는 사람은 시간이 적을 수밖에 없고 그럼 이제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저는 발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들으시는 분들은 쟤는 왜 토론문에 있는 얘기 안 하고 딴소리 하냐 혹은 왜 이렇게 말을 빨리 하냐 뭐 이런 불만들이 있으실 텐데 그냥 어쩔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인들이 늘 업무를 할 때 보면 저희 이제 그 정부에다가 구조적인 부분들을 바꿔달라고 요구를 하고 회사한테 재무제표를 작성해서 제출해달라 빨리 해달라 요구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잘 들어지지 않고 마지막에 몰려서 저희가 급하게 의견을 냅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의견을 급하게 내지 않으면 언론이나 이런 데서 또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감사 의견이 안 나와서 시장에 혼란이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저희는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의견을 내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사후적으로는 왜 이렇게 안 했냐? 너희 회사의 조력자 아니냐? 아니면 회사의 방관자 아니냐? 이런 비판들을 듣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감사인들이 잘못한 부분들도 많고 그런 뭐 조력자의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도 실망하는 부분들도 많은데 현실적으로 이제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가라는 저는 그런 구조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토론문은 꽤 길기 때문에 어차피 다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서 제가 어젯밤에 급하게 그냥 9쪽짜리 자료를 하나 만들어 왔습니다. 이제 뭔가 입법적인 과제나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회계부정 당시의 감사가 누구인지 혹시 여러분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언론이나 이런 데 사실 나오지도 않고요. 그분이 뭐 징계를 받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도 사실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부 감사인에게는 문제가 많이 제기되지만 내부 감사에 대한 문제 제기는 아무도 잘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삼성 바이오 감사, 그러니까 쌈바이 감사 바이오 에티스의 감사시기도 하고요. 이분은 여전히 삼성전자의 지금 부사장으로 재직을 하고 계십니다. 자, 쌈바의 회계 부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이사랑 회계이사는 처벌을 받았는데 감사, 내부 감사는 아무런 얘기가 없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회계 부정을 묵인한 감사가 글로벌 기업의 부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이게 과연 바람직한 상황입니까? 근데 이거에 대해서 금융당국도 징계하지 않고 언론에서 보도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럼 내부의 감사부터 제대로 안 되는데 외부 감사하기 과연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저희는 계속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 제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감사 원래 한 통속 아니냐? 내부 감사한테 어떻게 책임을 묻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일단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자체가 회계 부정의 공범입니다. 감사인들이 파수꾼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도 이런 생각들이 만연해 있기 때문입니다. 외부 감사인들이 그런 무력감에 많이 빠져서 일을 합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회계사들이 반성 안 한다 라고 또 비판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는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해오고 반성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도를 안 바꿔주고 이렇게 계속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저희가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도 관행이 강조되니까 대조양이 터지고 나서 또 이런 사건이 터지는 겁니다. 사실 대조양 사건이 터지고 나서 회계사는 감옥에 갔습니다. 그 회계사가 부정을 저질렀냐? 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고 회계사들은 생각합니다. 보통 이제 부정을 저지르려면 경제적 유인이 있어야 되는데 대조양의 회계 처리를 하는 회사가 회사한테 돈을 받은 것도 아니고 무슨 향응을 제공받은 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반의 실형을 살고 있어요, 실무자가. 근데 대우조선해양의 감사위원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냐? 모르긴 모르지만 다 잘 살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조양의 감사위원을 고발하고 지금 1년이 넘게 지났는데 아직 검찰에 그냥 걸려 있습니다. 당연히 처벌하기 힘들겠죠, 법리적으로. 근데 회계사들도 처벌하기 힘듦에도 불구하고 미필적 인지라는 이유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회계사들이 처벌을 받았으면 내부감사가 실형이 아니라 집행유예라도 받아야 정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내부감사를 처벌하지 않으니까 내부감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모르고 방관하는 게 오히려 좋다라는 걸 사회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내부감사도 전 열심히 안 할 것 같습니다. 이게 법 바꿔야 된다고 저희가 계속 얘기하는데 사실 안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독당국에서 조치기준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감사에 대해서 조치기준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러고 나서 사건이 터지면 갑자기 정의의 사도가 돼서 칼질을 하는데 아니 칼을 싸우라고 주고 뭔가 이렇게 조치를 해야 저희가 억울하지는 않지. 감사인들은 이제 답답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부정에 연루가 되면 저희는 감옥에 가거나 배상 책임을 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이 계속 일어난다는 건 이런 사회나 혹은 구조 그리고 입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단한 이민점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셔야 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쌈바에 대한 견해를 묻는다면 저도 당연히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처벌받을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업계에서 실무를 하는 회계사들한테 물어보면 이런 생각보다 억울하다는 생각을 훨씬 더 많이 합니다. 잘못했는데 왜 억울하냐? 니네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실 수 있는데 도덕 얘기 좋습니다. 근데 사회가 다 도덕적으로만 운영될 거면 법은 도대체 왜 있는 겁니까? 회계사 시험도 다 도덕 시험으로 바꿔야죠. 물론 회계사들 대부분은 그냥 이제 소시민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계신 홍순탁 회계사님처럼 이렇게 공적인 일을 하시는 그런 분들도 가끔 계시지만 대부분들은 그냥 소시민이고 이런 소시민들에게 방향을 제시하는 건 사회의 몫이고 입법의 몫이고 그리고 그걸 집행하는 기관들의 몫이고 또 언론의 몫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사회는 젊은 회계사들한테 그런 방향으로 가라고 아무도 권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놓고 나서 나중에 결과가 터지면 왜 그렇게 안 했냐라고 물으니까 저희가 황당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연히 가치평가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저희 가치평가에 문제가 있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는데 그 가치평가에 문제가 있다고 저희가 감사의견 거절을 줄 수 있느냐라고 하면 저희는 그렇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코스닥 상장사들 상패가 많이 됐다. 감사인들이 고심주의다. 이런 식의 기사가 되게 많이 났습니다. 감사인들이 상패를 시켰는데 박수 쳐주는 게 아니라 시장의 혼란의 과정이다. 투자자들 보호하지 못했다. 이런 비판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과연 회계사들이 그냥 의구심만 가지고 삼성바이오 회계 처리 보면서 찜찜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찜찜하다고 의견을 거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확실히 틀린 걸 밝혀내지 못하면 적정 의견을 주라라는 게 현재 사회의 컨센서스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걸 바꿀 수 있는가? 그리고 저희 같은 젊은 회계사들, 실무자들의 입장에서는 공인회계사법상에 실무자들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감사보고서에 서명할 수 있는 건 이사에게만 권한이 있기 때문에 회계법인의 고위직들, 담당 파트너들만이 그런 권한이 있고 밑에서 아무리 양심의 기초에서 이게 문제다라고 제기를 해도 받아들여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법 바꿔달라고 요구를 하지만 계속 안 바뀝니다. 대부분 그냥 위에 있는 기득권 분들의 이런 이야기만
들리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게 사실 이기적인 개인들이 모여서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는데 이런 이기적인 사람들에게 도덕적인 잣대를 들이대고 하라라고 하면 과연 이게 잘 될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그래서 사실 여기 와서 이제 민주당에 계신 의원분들께 쓴소리를 좀 한마디 드리고 싶은 건 민주당이 집권하고 나서 사실 재벌개혁 후퇴한다라고 시민사회에서 비판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이나 청와대에서는 천천히 한 걸음씩 뚜벅뚜벅 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 많이 하십니다. 그럼 저도 그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면 회계사들한테도 그런 발걸음을 맞춰줘야죠. 재벌개혁은 반복씩 하면서 왜 회계사들한테는 안 뛰어가냐라고 뭐라고 하는 게 전 이번 사태의 결과라는 생각도 듭니다. 감사위원들 처벌하자, 감사위원 분리선출하자, 그리고 뭔가 상장사 임원들 자격 제한하자 이런 얘기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회계제도가 온전하게 움직이려면 지배구조 관련한 입법이 먼저 선행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얘기하는 게 차등할 개혁권이다 뭐다 해서 기업하기 힘드니까 기업들 하기 편하게 만들어주자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 회계사들은 어떤 시그널을 받냐면 정부에서 뭔가 기업들을 풀어줘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구나. 그럼 우리가 감사위원이나 이런 것들로 너무 압박하면 당연히 회계사들에게 불만이 많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이 힘드니까 도와주라고 해놓고 사건 터지니까 왜 너네 파수꾼이 아니냐라고 얘기하면 저희도 이렇게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정부, 특히 금융당국이 저는 이번 사건에서 제일 비겁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 감사 처벌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주장을 했고 감독당국에서 기준도 만들었고 그걸 홍보했습니다. 근데 이번 사건에서 기준이 있으면 뭐합니까? 적용 안 하는데. 분식회계한 기업의 감사가 글로벌 대기업의 부사장입니다. 세상에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습니까? 사실 다른 회사 가가지고 어쩔 수가 없다. 그럼 분식회계하고 나서 다른 회사 가서 임원하면 되는 겁니까? 그냥 계속 옮겨가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구조적인 해결책을 갖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그냥 현상에 대해서만 논의를 하는 게 저는 좀 문제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회 지도층이라는 분들이 올해도 처벌받지 않는 구조를 잘 짜놓고 있고 이런 거학을 그대로 두고 이제 과연 회계사들이 그냥 회사의 결탁, 부정을 둔갑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저는 좀 이상하지 않나. 물론 회계법인의 고위직들은 그런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러려면 밑에 있는 실무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구조를 짜줘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종속되어 있는 게 현실인데 왜 종속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하고 사슬을 풀어줄 생각도 하지 않고 회계사들 왜 종속되어 있냐라는 얘기만 계속 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대조약 터지고 나서 이런 상패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계속 감사인들이 몸살인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헐렁하게 하면 이제 또 감사인들이 결탁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럼 이제 감사인들은 적정한 수준을 유지해야 되는 건 맞는데 대체 이 적정한 수준이 어디냐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의구심을 갖는 겁니다. 이게 항상 할 때마다 얘기가 다릅니다. 아파트 감사 같은 경우도 투명하게 하라고 해서 100시간 투입하라 그랬더니 또 공정위에서 담합이다라고 해서 고발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보수가 올라가니까 또 거꾸로 폭리라고 합니다. 세대당 150원 정도 되는데 그걸 가지고 폭리라고 하면 감사인들 입장에서 이게 감사를 하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 라고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인들이 이렇게 벼랑 끝으로 내몬 것, 감사인이 이번 사태에서 잘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돼버린 건 사실 사회가 혹은 법을 만드는 입법부나 법을 제대로 안 만드는 행정부에서 이렇게 해놓은 벼랑 끝에 몰아놓은 다음에 왜 벼랑에 떨어졌냐라고 뭐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답답한 거고요. 그래서 젊은 회계사들은 요새 감사 안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감사본부에 지원하지 않아요. 합격해도 그냥 공공기관 가고 회계법인 들어가고 길, 텍스 이런 거 하지 감사 안 합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최근에 또 이제 금융당국에서는 회계법인에 사람이 모자라니까 회계사를 더 뽑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10,000명을 뽑고 10만 명을 뽑아보세요. 이 사람들이 과연 감사를 하나? 절대 안 합니다. 소심한 회계사들이 얼마 전에 금융위 앞에서 시위까지 했어요. 왜 젊은 회계사들 1년 차밖에 안 되는 회계사들이 거기서 시위했을까요? 물론 알량한 기득권 지키려고 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도 없진 않겠지만 제도 개선 안 해놓고 이걸 가지고 그냥 손쉽게 사람 늘리면 되겠지라고 덮어 씌워버리니까 억울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문제가 터지면 누가 잘못했는지 찾고 처벌하는 거 되게 중요한데 제발 좀 교훈을 얻고 제도나 이런 것들을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처벌로 끝나는 게 아니라 좀 반걸음 더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도유망한 젊은 회계사가 대조약 때문에 지금 1년 반을 감옥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아무 변화가 없으면 그냥 그 사람의 고생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겁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대조약의 회계 처리에 동참한 회계사가 나쁜 놈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냥 그 사람이 나쁘다라고 비판하고 끝나면 나쁜 놈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은 이기적인 개인을 가정하고 있는데 자꾸 그 사람들에게 도덕적인 것들만 얘기를 하는 게 저는 우리 사회의 도덕주의적 모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깨려면 제도를 바꿔야 돼요. 그래서 회계 부정이 발생하면 이번에도 대표이사와 회계사만 징계하는데 실무자들도 징계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부 고발자가 나오고 그렇게 변화합니다. 직원한테 하면 직원이 무슨 힘이 있냐라고 하지만 감사인들도 실무하는 사람들은 다 직원에 불과하고요. 실무자에게 처벌하지 않으니까 실무자들은 이걸 부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회사를 위한 정당한 회계 변경이라고 생각할 뿐이고요. 그리고 저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감사위원, 내부감사 이런 분들 처벌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외부감사인들이 제대로 된 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논문이나 이런 것들만 찾아봐도 회계 부정의 제일 중요한 역할은 내부 고발자나 아니면 내부 감사 역할이 크다라고 나오지 외부 감사인이 부정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많지가 않습니다. 감사인들은 그런 것들을 예방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적발하는 역할을 하긴 쉽지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 감사는 그냥 우리나라 지배구조가 후진적이니까 포기하고 우리나라 지배구조는 소유구조가 이러니까 포기하고 이래놓고 감사인한테만 니네는 왜 포기했냐 라고 뭐라고 하면 이거보다 더 큰 내로남불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회계가 뭐 서비스다, 회계가 발목 잡는다 이런 얘기가 사실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고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는데 이런 얘기도 좀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회계사도 파수꾼 역할을 하려고 하면 파수꾼 원래 발목 잡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인식해야 되는데 평상시에 기업한테 서비스 제공해라 이렇게 얘기해놓고 사건이 터지면 왜 파수꾼 역할 안 했냐 라고 하면 저희들 어쩌라는 얘기냐 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파수꾼이면 파수꾼에 걸맞는 지위와 역할을 부여하고 책임을 물어라. 그래서 전 차라리 극단적으로 일본이나 이런 데처럼 감사법인 아예 분리해서 컨설팅이나 이런 거 못하게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바꾸지 않으면서 계속 이걸 가지고 회계법인이 구조적인 모순이 있는 것들을 방치하면서 뭐라고 하는 것도 참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전 이번 공청회 연락 왔을 때 그냥 그만 와야지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뭐 제가 지금 5년 5번째 이렇게 와서 얘기를 하는데 매번 똑같은 얘기를 하지만 바뀐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거의 소위기 경력기가 아니냐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지금도 많은 분들이 끄떡끄떡 하시지만 제도 안 바뀝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과거에 말씀하셨습니다. 권력이 자본으로 넘어갔다. 그래서 권력이 이미 자본으로 넘어갔고 감사인들이 포획되어 있기 전에 저는 입법부나 행정부도 다 포획이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도 바꾸자 그러면 기업들이 기업하기 힘들다 이러면서 수만 가지 이유를 들어서 반대하고 그럼 그냥 그대로 사건이 약간 지나고 나서 언론이 잠잠해지면 또 넘어가요. 그런 것들이 현실인데 그냥 저는 이제 이번 사건의 교훈을 얻자라는 그런 취지에 좀 토론의 취지에 공감을 해서 나오게 됐고요. 그래서 이번엔 좀 이렇게 세게 얘기를 하고 그냥 앞으로 안 불러주시면 안 오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안에 모순을 깨지 못하면 제2, 제3의 3반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고요. 지금 제2의 대조양이 사실 쌈반 거고 제3의 대우 사태가 쌈반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 회계사들이 요새 저보고 저도 이제 한 10년 차가 되니까 이제 꼰대가 됐다고 욕을 먹습니다. 그래서 막 탁상 공론하지 말아라, 이상적인 얘기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몇 년을 해도 안 바뀌니까 제가 이런 얘기 하는 게 옛날엔 신선했는데 이제 탁상 공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발 좀 교훈을 얻고 바뀌어서 몇 년을 저 말고 또 누군가 여기 나와서 이러고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수가 됐군요. 네. 제가 따로 요약 안 해도 워낙 힘차게 논리적으로 말씀을 잘 하셔서 요약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벌써 시간이 2시간이 됐는데요. 네 분의 패널의 코멘트에 대해서 발제하신 손혁 교수님께서 답변을 나중에 하겠습니다.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법무법인 태평양 김동현 회계사님의 의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공식 내용과 그다음에 지배력 상실에 대한 자세한 설명 내용이 감사 조서에 기재되지 않았다는 내용은 홍순탁 회계사님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고요. 결국 이번 사건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저는 미래를 보기 위해서 이 3반에 대한 내용을 크게 언급하지는 않았는데요. 결국 공시를 숨겼다는 것입니다. 이 콜옵션과 관련된 내용과 그다음에 이런 내부 문건에 어떤 의도가 있으면서도 제시를 미리 하지 않았다면 사실 이 콜옵션에 대한 어떤 공시사항만 빨리 알렸더라도 이렇게까지 문제가 확대되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큰 문제점은 지금 IFRS에서 부여한 재량권이 남용된다는 점입니다. 연결 범위를 넘나들면서 지금 지배력을 상실했냐 획득했냐 또는 유리한 영향력을 획득했냐 상실했냐 하면서 공정가치의 자의적 평가가 남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떤 자산 재평가라는
기업의 실질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좋을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 제가 갑자기 제 자산은 30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믿으시겠습니까? 아무도 안 믿죠. 근데 이번 행위는 결국 삼성이라는 이 거대 기업이 어떤 특정 사업 목적을 가지고 이제 삼성바이오를 육성해보고자 많은 투자를 수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콜옵션 가치라든지 기업 가치에 대한 평가가 그러니까 다른 분이 아니라 결국에는 삼성이 시행을 했잖아요, 이 부분을. 그래서 설비 투자를 하고 진취가율 과감한 개시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견내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회계 처리를 고의적으로 수행했다는 그 의도가 되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홍순탁 회계사님께서는 제가 말씀 안 드린 내용들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BC 124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사실 회계 처리 자체만 보더라도 어떤 의도가 숨어 있지 않을까 이런 정황상 증거가 있었지만 이번에 대부분 건이 공개되면서 나온 말씀들을 잘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유순경 항공의 책임연구원께서는 결국 재량권과 여러 가지 대안의 어떤 선택이 중요하지만 결국 과정의 공개와 그 다음에 견해 도출할 기간까지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고 강한 제재가 규제기관의 제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IFRS가 희생양은 아닙니다. 이 재무제표 작성 책임은 감사인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기업이 작성하고 회사 경영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에서 잘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 많은 분식회계 사건이 터졌다고 생각합니다. 항공의 책임 청년공인회계사 회장님이신 이충일 회사님 말씀은 아주 감명 깊게 잘 들었는데요. 우리나라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유명무시가 됐다는 내용이 상당히 공감이 됐고요. 이런 부분이 빨리 제도 입법화되고 그다음에 감사인의 책임이 기업의 책임과 명확히 구분돼서 결국 재무제표 회계 부정에 대한 책임은 기업 경영자에게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부분들이 빨리 입법화돼서 공인회계사의 책임이 기업 책임과 구분되고 앞으로 회계 투명성이 높아지는 계기가 됐으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패널 중에서 우리 김정현 회계사님 의견 있으신 말씀 주시죠. 사실관계 정도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요. 저도 안진회계법인 평가보고서 못 봤습니다. 여기 계신 어느 분도 안진회계법인의 평가보고서라는 거는 못 보셨을 겁니다.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고 하니까요. 근데 이게 마치 잘못된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실제로 증선이 결과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증선이 결과는 안진회계법인 평가보고서를 기초로 화생상품 부채라는 걸 계상했는데 화생상품 부채에 대해서는 증선이가 아무런 조치를 내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5년 말에 1조 8천억이라는 화생상품 부채를 계상했는데 이거의 기초는 안진회계법인 보고서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증선이는 아무런 조치를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증선이는 안진회계법인의 보고서를 인정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2015년 8월이냐 아니면 2014년 2014년 말이냐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변동이 없으니 예를 들어서 안진회계법인 평가보고서가 맞다 그러면 2014년에도 그 화생상품 부채를 계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이제 논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일모직이나 삼성물산의 관점에서 볼 게 아니라 삼성바이오로직스 입장에서 보셔야 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회계 처리를 12월 달에 했고요. 12월 달에는 8월 보고서가 나온 한참 이후에 구체적으로 예비 승인이나 실질적으로 감사 시점에는 실제로 그 유럽의 승인 같은 걸 다 보고 나서 어떤 감사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성 아니면 사업계획 안진회계법인의 보고서를 보고 이게 사후적으로도 검증이 되었다 이런 절차들을 다 확인한 다음에 회계법인에서 그런 적정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사건을 저희가 못 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못 봤으면 못 본 걸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게 못 본 거를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인정될 수 없다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본 거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팩트 중심으로 얘기해야 될 텐데 실질적으로 많이 기사나 이런 것들이 팩트에서 벗어나서 얘기되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요즘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회사 설립 시점에 공동지배라고 하는데 공동지배 회사에 왜 콜옵션을 갖겠습니까? 내가 지배하고 있는 회사에 콜옵션을 갖겠다는 거는 옵션을 갖겠다는 거는 지배하지 않고 있으니 옵션을 가지고 나중에 회사가 좋아지면 옵션을 행사해서 지배력을 행사하겠다는 것이고 이런 내용들을 다 그 바이오젠이 제공될 때 공시했습니다. 지배력이 없다는 거. 그러면 지금 시점에는 콜옵션 행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공동지배라는 게 거꾸로 뭐 입증이 된 겁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지배력 변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언제냐는 것이고 우리 그 홍혜 기사님은 그게 2015년 아니라는 얘기신 거고 또 감사이나 회사는 2015년이라 이런 얘기니까 그거 중심으로 살펴보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동윤 회계사님 말씀에 코멘트 없으시면 줄일까요? 자, 다른 또 패널들 무슨 우리 발자하신 분에 대한 질문 좀 해주시고 아니면 시간이 너무 지체된 관계로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뭐 다른 분 특별히 말씀 없으시면 하실까요? 패널. 그러니까 증선이 보고서에서 안심 평가 결과에 대한 지적이 없었다. 그 부분을 하루 특별히 지적하지 않았다는 것은 뭐 그 조치 결과만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감리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그 감리 과정에 대한 소외를 밝히는 과정에서 그 부분도 굉장히 큰 논란이 있었다는 것은 이미 나왔고요. 그리고 그 증선이가 그 의사록에서 밝혔던 것은 특히 2014년 12월에 콜옵션 블루 의견서를 조작한 것은 문제다 라는 것은 분명히 지적사항에도 의사록에도 분명히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도 그러면 이 가정으로서 질문 하나 좀 드리겠는데요. 제가 증권계 출신이다 보니까 기업이 IPO를 통해서 자본 조달을 할 때 그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데 기업 가치 평가에서 여러 방법이 있는데 제가 옛날에 근무했을 때도 그러고 지금도 그러고 DCF 미래 가치를 할인해서 하는 DCF는 거의 사용을 안 하거든요. 대부분 퍼를 갖고 분석을 하는데 퍼를 계산할 때는 그러니까 과거의 이익, 작년이나 올해 예상, 내년 정도, 3개년 정도 해서 예측 가능한 3개년의 순이익을 갖고 동종 업종과 동종 규모에 맞는 퍼를 꼽혀서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 유독 이 쌍바는 DCF를 통해서 분석을 했고 DCF라는 게 한 5년, 10년 아주 장기적인 그 미래 가치를 갖고 분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했을까라는 답변 우리 좀 해줄 분이 안 계실까요? 저는 그게 상당히 좀 궁금하고 물론 이 IFRS가 재량을 인정을 하고 하지만 이 IP 업계에서 통용되는 분석 기법이 아닌 DCF 방식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아직 이렇다 설명을 해주시는 걸 못 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뭐 그것은 제가 얘기할게요. 그것은요 바이오 그 산업이 신선장 산업인데 실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적이 없기 때문에 그거 어떻게 누가 평가를 할 수가 없죠. 조금 전에 얘기하는 것은 아까 퍼로 얘기하는 과거 데이터가 있을 때 얘기고 그것은 미래 가치를 전혀 실적이 없는 새로운 신성장이기 때문에 그건 모든 거예요. 제가 질문할 거예요.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그리고 이런 것을 할 때는 발표하는 사람 자료 다 있으면 여기 온 사람들 질문을 하도록 그래야지 시간을 그렇게 관리를 합니까? 저는 중앙대 산업대학원의 강철승 교수, 금융회계 저 전공이고요. 어제도 국제회계 규제를 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고 지난번에 지금 여기 회계할 때마다 회계 앞에 있어서 할 때마다 이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회계라는 것이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회계의 기본 원칙이 회계라는 것은 기업 두 경제적인 실체를 측정해가지고 그 측정 분석을 해서 그 데이터를 그 실체에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는
정보 이용자들, 투자자나 정보 모든 사람이 이런 스테이크홀더에게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주는 것이 회계라고 했어. 회계가 어떻게 뭐가 관련된 것만 하는데. 그런데 이게 모든 것이 증거감독위원회나 우리가 증선이나 금융감독위원회나 요거에 이것이 2014년에 2015년에 해가지고 2015년에 그 결과가 합당하다고 공인회계사에서 다 그 적정 의견으로 나와가지고 증선이나 금융감독이나 관련된 절차에 의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허가가 났어요. 났는데 이게 정권이 바뀌니까 이게 그것을 소급해가지고 불법했다. 불법 사실이 있으면은 그 불법 사실에 대해서는 무슨 고발을 해가지고 사법권에서 경찰이나 검사 이해 아니에요. 제가 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얘기예요. 국제회계 기준을 우리가 2007년부터 도입을 해가지고 2011년부터 전 공기업이나 우리가 기업들에 적용하도록 했어요. 문제는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일본도 IFRS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데 유럽에서 하고 있는 이 시스템을 제일 먼저 나서가지고 해서 IFRS를 2011년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10년이 됐는데 그 10년을 한 결과가 우리나라 앞에서 아까 우리 발표하는 게 자료에도 나왔지만 작년에 우리나라 IND 회계 투명성이 64국에서 64개국에서 64예요. 그 전년이 2017년이 61에서 61이에요. 아, 이거 들어보니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시간 지금 시간에도 4일 잘못했잖아요. 아, 참. 그러니까 정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회계 기준이라는 것이 미국도 일본도 안 하고 있는 거 제일 먼저 받아들여가지고 하는 나라가 회계는 엉망진창이다. 국회로부터 정부로부터 도둑놈들이 펼치는 이런 세계 이런 데에서 회계 기준 그러면 빅4에서 대우조선에서 하는 거는 빅4에 있는 관련되어 있는 공인회계사 감독이었는데 증권감독위원회는 뭐 됐어요? 그런 것도 빅4도 제대로 못 관리하는 이런 나라가 어떻게 이거 삼성과 국제회계 기준의 회계 원칙에 의해서 하는 것은 그것은 회계 실무를 제일 잘 아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한 거예요. 방해를 하는 거 아니에요. 토론회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토론에도 여기에 듣는 사람 바로 아니란 말이에요. 나중에 말씀하세요. 예. 바로 했잖아. 네, 정말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기도를 발제를 준비해 주신 손익 교수님 이하 네 분 패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끝난 시간까지 진지하게 취재에 협조해 주신 우리 언론인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하고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여러 간담회와 자담회를 준비할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